여러분, 진정으로 사랑하는 자는 진실됨을 포기한다. 이 문장 어떠세요? 굉장히 도발적이죠? 마치 심장에 차가운 얼음 쏜 곳이 쿡 박히는 것 같은 느낌이에요. 아니, 보통 사랑하면 모든 게 진실해진다고 믿잖아요? 그런데 오히려 그 반대랑요? 사랑하기 때문에 그 관계를 지키기 위해서 일부러 진실을 외면하고 심지어 나 자신까지 속여야 한다는 뜻일까요? 참 사랑이라는 가장 순수한 감정이 역설적으로 우리를 가장 부자연스러운 존재로 만든다는 이 문장으로 오늘 이야기를 시작해볼까 합니다. 바로 이 질문이 오늘 우리가 함께 읽어볼 책 앙드레지드의 위조지폐범들의 핵심을 꿰뚫는 열쇠입니다. 제목만 들으면 진짜 돈을 위조하는 범죄자들 이야기인가 하고 짐작하기 쉽죠. 하지만 지드가 겨냥하는 건 훨씬 더 깊고 근원적인 문제입니다. 어쩌면 우리 삶 자체가 하나의 거대한 위조 행위일지도 모른다는 전제 아래 가족, 사랑, 우정, 예술, 신념까지 우리가 진짜라고 믿는 모든 것들의 진위를 아주 집요하게 파고드는 거대한 지적 탐험 같은 소설입니다. 심지어 작가가 소설 속에 또 다른 작가를 등장시켜서 소설 쓰는 과정을 그대로 보여주거든요. 그래서 뭐가 진짜 이야기고 뭐가 꾸며낸 건지 그 경계 자체를 흐릿하게 만들어버립니다. 자, 그럼 그 거대한 탐험, 첫걸음을 한번 떼어볼까요? 모든 게 무너지는 순간은 늘 아주 작은 틈에서 시작되잖아요. 이야기의 주인공 고등학생 베르나르 프로피탕뒤에 그의 반듯하고 안정적이었던 세계가 어떻게 한순간에 송두리째 흔들리고 파괴되는지 그 운명적인 발견의 순간으로 같이 들어가 보겠습니다. 배경은 아주 존경받는 예심 판사 프로피탕뒤에 씨의 집입니다. 상상이 가시죠? 시계추 소리만 똑딱거리는 모든 것이 제자리에 있어야만 하는 그런 집. 엄격한 질서와 도덕적 권위가 공기 중에 떠다니는 것 같은 아버지인 이 법관의 존재 자체가 그냥 이 집의 법이자 질서인 거죠. 그런데요, 이 완벽해 보이는 평온함 아래 낡은 가구 하나가 아주 오래된 비밀을 품고 있었습니다. 바로 어머니의 방에 있는 작은 서랍장이에요. 그날 오후 베르나르는 그저 좀 심심했던 것 같아요. 멈춰버린 시계 태엽이나 감고 있었을 뿐인데 말이죠. 그러다 정말 우연히 서랍장 윗부분에 나무 판자에 살짝 벌어진 틈을 발견한 거예요. 처음엔 그냥 호기심이었겠죠? 근데 그 틈으로 손가락을 쑥 넣어 판자를 들어올리는 순간 먼지 쌓인 비밀 공간이 나타난 겁니다. 그리고 그 안에는 빛바랜 분홍색 리본으로 정성스럽게 묶인 편지 다발이 있었어요. 어머니의 젊은 시절 연애 편지였던 거죠. 이걸 풀어봐도 되나 싶었겠지만 결국 리본을 그대로 둔 채 한 장씩 꺼내 읽기 시작합니다. 부모님의 과거를 훔쳐본다는 죄책감, 그리고 도저히 참을 수 없는 호기심 사이에서 심장이 막 두근거렸을 겁니다. 한 통, 두 통. 낯선 어머니의 과거에 빠져들던 베르나르의 눈이 마지막 13번째 편지에 멈추는 순간, 와, 정말 말 그대로 그의 세계가 산산조각이 나버립니다. 마치 발밑의 땅이 갑자기 쩍 갈라지면서 푹 꺼져버리는 것처럼 자기가 딛고 서 있던 모든 게 한순간에 무너져 내린 거죠. 편지의 내용은 정말 충격적이었습니다. 평생 아버지라고 부르며 살아온 그 존경과 질서의 상징이었던 프로피탕디의 법관이 자신의 생물학적 아버지가 아니라는 끔찍한 진실이었죠. 바로 이 위조라는 단어가 이제 베르나르의 삶 전체를 정의하는 말이 되어버린 거예요. 자신의 이름, 프로피탕디의 아들이 하는 정체성, 누려왔던 안락한 생활, 심지어 아버지한테 들었던 꾸중이나 가르침까지도 그 모든 게 한순간에 너무나 정교하게 만들어진 위조품, 가짜처럼 느껴지기 시작한 거죠. 그렇다면 나는 누구지? 내 존재 자체가 사랑의 결실이 아니라 평생 이어진 거짓말의 증거란 말인가? 이 질문 앞에서 그는 정말 속수무책으로 무너집니다. 근데 놀라운 건요, 이 끔찍한 진실 앞에서 베르나르가 주저하거나 슬퍼하지만은 않았다는 거예요. 그의 첫 반응은 오히려 분노와 결단이었습니다. 어쩌면 그는 이미 무의식 중에 자신의 삶을 둘러싼 공기가 어딘가 좀 부자연스럽고 거짓되다고 느끼고 있었던 걸지도 몰라요. 편지는 그냥 그 막연한 의심에 대한 확증 도장이었을 뿐인 거죠. 그는 자신의 삶을 뒤흔든 이 발견에 아주 즉각적이고 단호하게 행동하기로 마음먹습니다. 베르나르는 프로피탕디의 법관에게 아주 차갑고 간결한 작별 편지를 남깁니다. 이 문장 좀 보세요. 돌이킬 수 없습니다. 와, 여기에는 상처받은 아들의 슬픔이나 애증 같은 게 전혀 느껴지지 않아요. 그쵸? 마치 법정에서 판결문을 읽듯이 감정을 싹 빼고 과거와 완벽하게 선을 긋겠다는 냉정한 결의만 느껴집니다. 이건 그냥 집을 나가는 게 아니에요. 지난 18년간의 삶이라는 거짓된 계약을 파기하겠다는 단호한 선언인 거죠. 편지의 이 부분에 이르면 그의 결심은 더 격렬하고 선명해집니다. 그가 거부하는 건 단순히 물질적인 안락함이 아니에요. 여기서 식탁이라는 건 가족제도,
부르주아적인 안정, 사회적 지위, 즉 거짓 위에 세워진 모든 걸 상징하는 거죠. 차라리 굶어 죽을지언정 거짓된 풍요 속에서는 단 한순간도 숨 쉴 수 없다고 외치고 있는 겁니다. 이건 정말 고통스럽더라도 진짜 삶을 살고 싶다는 영혼의 처절한 절규에 가깝습니다. 맞습니다. 베르나르의 가출은 현실로부터의 도피가 아니에요. 이건 프로피탕듀에의 아들이라는 물려받은 껍데기를 벗어던지고 오직 자기 힘으로 진짜 나는 누구인지, 무엇으로 이루어져 있는지 그 답을 찾아 떠나는 치열한 철학적 여정의 시작입니다. 이제 아무것도 없는 백지 상태에서 자기 삶을 스스로 써내려가야만 하는 겁니다. 자, 그럼 이제 잠시 시점을 바꿔볼까요? 베르나르가 남긴 편지를 발견한 프로피탕듀의 법과는 어땠을까요? 이 슬라이드를 보시면 두 사람의 내면이 정말 극명하게 갈리죠. 베르나르가 단호하게 미래를 향해 나아갈 때 법과는 과거의 진실 앞에서 그냥 속수무책으로 무너집니다. 법과 질서의 수호자인 그가 정작 자기 삶이 거대한 불법과 무질서 위에 세워져 있었다는 사실을 마주했으니까요. 엄청난 충격을 받은 거죠. 평정심을 완전히 잃고 사소한 일로 하인한테 막 소리를 지르면서 자기 혼란을 감추지 못해요. 하인이 걱정돼서 다가오자 법관이 이렇게 소리 지릅니다. 나를 좀 내버려둬! 나를 좀 내버려두라고! 이게 그냥 짜증이 아니에요. 이건 그가 평생 공들여 쌓아 올린 질서, 명예, 위엄의 성벽이 와르르 무너지는 소리인 거죠. 그가 원했던 평화라는 건 결국 진실이 덮인 채 유지되는 거짓된 평온함이었던 거예요. 베르나르의 행동이 그 단단해 보이던 껍데기 아래 숨겨진 불안과 나약함을 한 번에 터뜨려버린 겁니다. 자신의 옛삼이라는 감옥에서 뛰쳐나온 베르나르는 이제 더 넓은 세상으로 나옵니다. 정처 없이 걷다 보니 파리의 심장부, 룩상부르 공원에 도착했어요. 그곳은 동년배 청년들의 지적인 열기와 논쟁으로 아주 그냥 들끓는 곳이었죠. 새로운 사상과 예술이 막 태어나는 용광로 같은 곳이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아주 재미있는 역설이 발생해요. 진짜를 찾아 나선 베르나르가 마주한 게 또 다른 종류의 아주 정교한 위조였다는 겁니다. 공원에 모인 친구들은 솔직하게 자기 생각을 나누는 게 아니었어요. 다들 연극 배우처럼 근사해 보이는 사상가나 예술가 가면을 쓰고 지적인 허세를 부리는 캐릭터를 연기하고 있었던 거죠. 진실한 가족을 떠나왔더니 이번엔 진실한 개인을 찾기 힘든 세상과 마주하게 된 겁니다. 이 슬라이드가 덩시 분위기를 딱 보여주죠? 한 학생은 최신 소설의 색채 묘사가 부족하다면서 막 과장된 몸짓으로 불평하고, 다른 학생은 논란이 많은 작가를 두고 막 신랄하게 말을 주고받아요. 이 대화들은 진리를 찾기 위한 게 아니라 누가 더 똑똑해 보이나? 누가 더 독창적인 척하나 겨루는 지적인 게임에 가까워요. 여러 철학이나 미학을 마치 옷처럼 걸쳐보면서 어떤 가면이 자기를 제일 돋보이게 하는지 시험하는 것처럼 보입니다. 이런 시끄러운 지적 유의 속에서 위시행이라는 친구가 불쑥 야심찬 아이디어를 하나 내놓습니다. 근데 이게 그냥 젊은 친구의 포부가 아니에요. 이게 바로 이 소설, 위조 집회범들 자체가 뭘 하고 싶은지를 암시하는 작가 앙드레 지드의 목소리나 마찬가지입니다. 즉, 한 명의 주인공을 따라가는 전통적인 서사에서 벗어나서 어떤 장소를 중심으로 그곳을 스쳐가는 수많은 인물과 사건들을 동시에 잡아내서 삶의 총체적인 모습을 보여주겠다는 거죠. 루시eng의 독백을 그림으로 풀어보면 이렇습니다. 그는 이 정원길 하루의 풍경 속에서 완전한 인생 하나를 봐요. 새벽에 청소부들이 연극 무대를 준비하고, 아이들의 웃음소리 속에서 삶이 시작되고, 젊은 연인들의 속삭임 속에서 드라마가 펼쳐지고, 노부부의 침묵 속에서 삶이 저물어가는 모습. 그리고 마침내 문 닫는 북소리가 울리면 하루라는 거대한 연극이 막을 내리는 거죠. 그는 이 모든 순간을 다 담아서 삶 그 자체를 그려내고 싶어 합니다. 베르나르는 이제 두 개의 세계 사이에 딱 서 있는 셈입니다. 하나는 자기가 막 뛰쳐나온 거짓된 질서로 가득 찬 아버지의 세계. 다른 하나는 이제 막 들어선 어지러운 위선으로 가득 찬 친구들의 세계. 그는 이 두 세계를 비교하면서 자신이 어디로 가야 할지 길을 찾아야만 합니다. 베르나르가 떠난 후에 프로피탕듀의 법관의 세계는 더 깊이 무너져 내립니다. 그는 베르나르가 그토록 벗어나고 싶어 했던 경직되고 감정적으로 메마른 세계의 상징 그 자체죠. 어린 아들 칼루브가 숙제 좀 봐달라고 순진하게 다가오니까 자기 내면의 혼란에 못 이기고 아이한테 버럭 화를 내요. 하지만 다른 아들 샤를이 말없이 다가와서 어깨에 손을 얹어주니까 그때서야 겨우 무너진 마음을 추스립니다. 결국 진실 앞에서는 권위적인 가장이 아니라 상처받고 길 잃은 한 명의 약한 인간일 뿐이었던 거죠.
한편 세상으로 나온 베르나르에게도 현실의 무게는 만만치 않습니다. 반항의 첫 흥분, 그 해방감이 가라앉으니까 용감했던 허세는 어디 가고 끔찍한 고독이 확 밀려와요. 슬픔이라고 부르기는 싫은 아주 씁쓸하고 복잡한 감정에 휩싸여서 길에서 눈물을 흘리고 맙니다. 이건 그의 숨겨진 약한 모습을 보여주는 동시에 그가 얼마나 진정한 연결과 올바른 인도를 갈망하는지를 보여주는 장면이기도 합니다. 자유의 대가는 생각보다 혹독한 외로움이었던 거죠. 이렇게 베르나르는 위조된 아버지를 위조된 가정을 떠났습니다. 하지만 그가 마주한 세상 역시 지적인 허세와 위선이라는 또 다른 위조품들로 가득해 보입니다. 과연 이 거대한 위조의 세계 속에서 흔들리는 자신을 이끌어줄 진정한 스승, 어쩌면 진정한 아버지를 만날 수 있을까요? 이 커다란 질문을 남겨둔 채 베르나르의 진짜 여정은 이제 막 첫걸음을 뗐을 뿐입니다. 자, 앙드레지드의 소설 위조 지폐범들의 아주 복잡하고도 매혹적인 세계로 다시 한번 들어가 보겠습니다. 이 소설 속 인물들은요, 저마다 각자의 길을 걷고 있는 것 같지만 사실은 보이지 않는 어떤 힘에 이끌려서 그 운명이 거미줄처럼 촘촘하게 엮이기 시작합니다. 이번 시간에는 바로 그 운명의 교차점들을 하나씩 따라가 보도록 하죠. 모든 이야기의 시작에는 어떤 균열, 어떤 사건이 있기 마련이죠. 위조 지폐범들에서 그 시작은 바로 이겁니다. 베르나르 프로피탕듀의 반항. 이 한 문장에 담긴 그의 뚜렷한 독립 선언이 소설 전체를 움직이는 첫 번째 동력이 되는 거예요. 이건 그냥 가출이 아니에요. 위선으로 가득 찬 자기 삶 전체를 향한 통렬한 거부 선언이 셈이죠. 한번 상상해보세요. 내가 아버지라고 믿고 살아온 사람이 사실은 내 아버지가 아니고 어머니의 옛 연인이었다는 충격적인 진실. 베르나르는 바로 이 진실과 마주하게 됩니다. 지금까지 믿어왔던 모든 것이 거짓이었다는 걸 깨달은 순간, 그는 그 위선적인 세계로부터 벗어나기 위한 첫 번째, 아주 결단력 있는 발걸음을 내딛습니다. 베르나르는 아버지의 책상 서랍, 그 안에 숨겨져 있던 자신의 출생 비밀이 담긴 연애 편지 묶음을 아주 조심스럽게 제자리에 다시 돌려놓습니다. 바로 이 낡은 종이 뭉치가 그의 세상을 송두리째 뒤집어 놓은 거죠. 모든 걸 원래 있던 그대로 되돌려 놓지만 겉으로는 아무 흔적도 남지 않았을지 몰라도 그의 내면에서는 이미 돌이킬 수 없는 거대한 지진이 일어난 후입니다. 뿌리가 뽑힌 기분으로 집을 뛰쳐나온 베르나르가 향한 곳은 익숙한 안식처, 눅상부르 공원이었어요. 그곳에선 마침 친구 올리비에와 젊은 지식인들이 모여서 열띤 토론을 벌이고 있었죠. 흥미롭지 않나요? 거짓된 가정이라는 닫힌 공간에서 뛰쳐나온 그가 가장 먼저 찾은 곳이 바로 진리를 탐구한다는 지성의 장이라는 점이요. 하지만 과연 이곳은 진실로 가득 찬 공간이었을까요? 아니요, 베르나르는 곧바로 깨닫습니다. 이곳 역시 또 다른 무대일 뿐이라는 걸요. 이 장면은 소설의 핵심 주제, 즉 진정성과 연기의 대립을 아주 명확하게 보여줘요. 진리를 탐구한다는 이 젊은이들조차도 사실은 지적인 페르소나라는 가면을 쓰고 서로에게 잘 보이려고 애쓰고 있었던 거죠. 베르나르는 이들의 현학적인 대화 속에서 진정한 소통이 아니라 공허한 과시와 위선을 간파해냅니다. 그때 친구 중 한 명인 류시앵이 아주 현대적이면서도 흥미로운 문학적 야망을 이야기합니다. 단 하나의 장소, 예를 들면 이 공원길 같은 곳에서 벌어지는 하루 동안의 모든 일을 담아내서 삶 전체를 보여주겠다는 거죠. 동이 틀 때부터 해가 져서 문이 닫힐 때까지. 여기서 문이 닫히는 건 결국 죽음에 대한 은유겠죠. 사실 이건 작가인 지드 자신이 바로 이 소설, 위조 지폐범들을 통해 시도하고 있는 것이기도 합니다. 이 지적인 토론의 장에서조차 위선과 소외감을 느낀 베르나르는 이제 정말 갈 곳이 없어졌습니다. 집으로 돌아갈 수는 없으니까요. 그래서 그는 자신이 가장 믿는 사람, 바로 절친한 친구 올리비에 몰리니에를 찾아가 하룻밤 신세를 지기로 합니다. 달빛이 비치는 방 안, 올리비에는 베르나르를 따뜻하게 맞아주죠. 그리고 여기서부터 이야기가 겹쳐지기 시작합니다. 베르나르가 자신의 엄청난 비밀을 털어놓자 올리비에 역시 자기 집에서 벌어진 미스테리한 사건을 이야기하거든요. 바로 자기 형 뱅상의 방문 밖에서 들려왔던 어떤 여인의 흐느낌에 대해서요. 한 사람의 개인적인 위기가 다른 가족의 숨겨진 드라마와 만나는 순간입니다. 바로 이 지점에서 두 친구의 본질적인 차이가 극명하게 드러납니다. 미스테리한 울음소리라는 똑같은 상황 앞에서 베르나르는 나라면 문을 열었을 텐데 라며 주저없이 행동을 택합니다.
반면 올리비에는 망설이죠. 진실을 향해 돌진하는 베르나르와 갈등을 피하려는 올리비에. 이 성격의 차이가 앞으로 두 사람의 운명을 완전히 다른 방향으로 이끌게 될 겁니다. 자, 이제 시점을 한번 바꿔보겠습니다. 카메라를 돌려서 베르나르가 방금 버리고 떠나온 그 집으로 돌아가 보죠. 그리고 그가 더 이상 아버지라 부르지 않기로 한 남자, 그 남자의 눈을 통해 이 결정이 불러온 엄청난 파장을 목격해 봅시다. 프로 피탕듀의 판사가 집으로 돌아옵니다. 모든 것이 제자리에 있어야만 하는 그의 질서정연한 세계는 응접실에 와 있는 불청객들 때문에 이미 약간의 균열이 생긴 상태죠. 하지만 그의 시선을 완전히 사로잡은 건 그게 아니었습니다. 바로 책상 위에 마치 보란듯이 놓여있는 단 하나의 편지 봉투였어요. 방문객들의 침입, 그리고 그 편지의 내용에 압도된 판사는 결국 무너져 내립니다. 늘 침착하고 자신의 감정을 완벽하게 통제하던 그가 생전 처음으로 이성을 잃고 충직한 하인에게 절규하듯 소리치죠. 이건 그의 경고하던 세계에 얼마나 깊은 균열이 생겼는지를 보여주는 아주 강력한 장면입니다. 그는 아들 베르나르의 편지를 읽어내려 갑니다. 그런데 편지의 문장 하나하나가 단순한 작별 인사가 아니에요. 이건 그의 돈, 그의 지원뿐만 아니라 아버지와 아들이라는 관계의 근간 자체를 부정하는 아주 날카롭게 조준된 칼날 같은 일격입니다. 베르나르는 단순히 집을 나가는 게 아니라 그 관계가 서 있던 기반 자체를 파괴하고 있는 거죠. 아버지가 이렇게 고통스럽게 편지를 읽고 있는데 막내 아들 칼로브는 아무것도 모르고 라틴어 숙제를 도와달라며 들어오고, 다른 아들 샤를은 뭔가 잘못된 걸 눈치채긴 했지만 실질적인 위로는 주지 못합니다. 이 장면이야말로 이 가족 내의 정서적 거리를 너무나도 명확하게 보여주죠. 아버지는 속으로 피눈물을 흘리고 있지만 아들들은 그 고통의 실체에 전혀 다가가지 못하고 있는 겁니다. 자, 이제 분위기를 확 바꿔서 완전히 다른 세계로 한번 이동해 보겠습니다. 이곳은 도덕이 하나의 게임이고 감정이 화폐처럼 거래되는 세련되면서도 냉소적인 사격의 살롱입니다. 여기서는 진실보다는 세련된 거짓이, 진심보다는 계산된 매력이 훨씬 더 높은 가치로 평가받는 곳이죠. 이 세계의 중심에는 올리비에의 형 뱅상이 있습니다. 그는 매력적이지만 세속적인 여인 릴리안과 아주 위험한 불륜 관계에 빠져 있죠. 하지만 이 관계의 진정한 설계자는 따로 있습니다. 바로 모든 것을 뒤에서 인형극처럼 조종하는 부유하고 교활한 인물 파사방 백작입니다. 당신의 뱅상은 따분한 사람이야. 이 한마디가 파사방 백작의 본성을 완벽하게 요약해줍니다. 심지어 두 사람의 불륜을 자기가 직접 주선하는 와중에 이런 말을 하거든요. 그에게 사람은 마치 체스판의 말처럼 자신의 즐거움과 사회적 실험을 위한 도구에 불과한 겁니다. 타인의 감정은 그저 흥미로운 관찰과 조작의 대상일 뿐이죠. 도박으로 큰 돈을 잃자 뱅상의 진짜 본성이 드러납니다. 그는 임신한 자신의 연인 로라를 아주 냉혹하게 버리죠. 그런데 그는 자신의 행동을 단순한 배신으로 치부하지 않아요. 오히려 이 잔인함을 정당화하기 위해서 자신만의 아주 복잡하고 그럴듯해 보이는 철학을 구축하기 시작합니다. 이게 바로 그가 만들어낸 순간의 이론이라는 건데요. 자신의 배신을 도덕적인 실패가 아니라 나약한 감상주의에 대한 강한 의지의 승리라고 합리화하는 겁니다. 다시 말해서 자신의 이기적인 행동을 긍정하기 위해서 완전히 새로운 도덕률을 발명해버린 거죠. 이것이야말로 이 소설이 탐구하는 가장 교활한 형태의 위조, 바로 지적인 위조라고 할 수 있습니다. 심지어 생물학도인 뱅상은 자신의 이 새로운 철학을 뒷받침하기 위해 자연의 세계에서 그 근거를 찾습니다. 그는 파사방과 릴리안에게 자연 자체가 얼마나 무자비하고 어떻게 적자 생존의 교훈을 주는지를 설명하면서 이런 개념들을 인간 사회에 그대로 적용시켜버리죠. 그는 이 생물학적 비유를 인간 사회에 그대로 적용해서 사람들을 두 부류로 나눠버립니다. 환경 변화에 적응 못하고 도태되는 약한 혐염성 인간, 그리고 변화를 즐기고 타인의 약점을 먹이 삼아 번성하는 강한 포식자, 광염성 인간, 바로 자기 자신처럼 말이죠. 이건 자신의 포식성을 자연의 법칙이라는 이름으로 정당화하는 지극히 위험한 사회 다윈주의적인 생각입니다. 뱅상은 완전한 어둠 속에서 살지만 스스로 빛을 만들어내는 심의 생물에 대해 묘사합니다. 이건 신이나 사회 같은 외부의 도덕적 빛이 없는 세상에서
강한 개인은 스스로 빛을 내서 자신만의 도덕적 우주를 창조해야 한다는 그의 철학을 상징하는 아주 강력한 은유라고 할 수 있죠. 자, 이제 이 소설의 중력 중심이라고 할 수 있는 인물을 소개해드릴 시간입니다. 바로 작가인 에드와르입니다. 그의 일기는 그가 직접 겪고 또 쓰려고 노력하는 이 이야기에 대한 일종의 논평을 제공하면서 소설에 또 다른 깊이를 더해주죠. 그의 일기에서 에드와르는 로라와의 과거를 회상하면서 사랑의 본질에 대해 이렇게 성찰합니다. 사랑이란 서로가 상대방의 마음속에서 보고 있는 이상적인 모습, 즉 일종의 우상으로 스스로를 빚어가는 과정이라는 거죠. 이건 사랑이라는 가장 진실해야 할 감정조차도 실은 일종의 진실한 위조 행위일 수 있다는 아주 심오한 역설을 던져줍니다. 더 흥미로운 건 에드와르가 쓰고 있는 소설의 제목 역시 위조 집회범들이라는 점입니다. 소설 속의 인물이 우리가 지금 읽고 있는 이 책과 똑같은 제목의 소설을 쓰고 있는 거죠. 이런 액자 구조를 통해서 작가는 현실과 허구의 경계는 과연 무엇인가 하는 질문을 우리에게 던지고 있습니다. 에드와르의 일기에는 후회와 환멸에 젖어서 외롭게 살아가는 늙은 피아노 스승 라페르주를 방문한 일이 아주 상세하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 만남을 통해서 우리는 또 다른 형태의 삶의 위조, 즉 삶에게 속았다고 느끼는 한 인간의 모습을 목격하게 됩니다. 라페루즈는 에두아르에게 인생 전체에 속았다는 이 깊은 감정을 털어놓습니다. 그의 이 한탄은 신앙, 가족, 그리고 자기 자신에 대한 믿음까지 모든 것이 위조되었다고 느끼는 책의 핵심 주제와 깊이 공명하면서 한 개인의 비극을 넘어선 보편적인 인간의 환멸을 보여줍니다. 라페로즈는 절망이 극에 달했던 순간을 고백합니다. 그는 장전된 권총을 관자놀이에 대고 스스로 목숨을 끊으려고 했어요. 모든 것을 끝낼 준비가 되어 있었지만 정작 그의 손가락은 방아쇠를 당기는 걸 거부했습니다. 그는 자신의 의지 너머에 있는 어떤 다른 힘이 자신을 막았다고 믿게 되죠. 이 실패한 자살 시도는 그를 운명론적인 세계관으로 이끕니다. 자유의지라는 건 환상이고 우리 인간은 보이지 않는 인형술사가 조종하는 꼭두각시에 불과하다는 거죠. 어떠세요? 자신의 의지를 절대적인 것으로 믿고 새로운 도덕률까지 창조해냈던 뱅상의 철학과 정말 정반대 지점에 서 있죠. 이 소설은 이렇게 양극단의 철학을 충돌시키면서 우리에게 질문을 던집니다. 자, 이 마지막 부분에서는요, 지금까지 분리되어 있던 이 세계들, 이 뚜렷한 인물 군상들이 어떻게 필연처럼 보이는 우연을 통해서 충돌하고 하나로 합쳐지기 시작하는지를 보게 될 겁니다. 이제부터가 정말 흥미진진해져요. 갈 곳 없이 절망에 빠진 베르나르는 유일한 희망인 친구 올리비에를 찾아 기차역으로 향합니다. 하지만 그곳에서 그는 뜻밖의 광경을 목격하게 되죠. 올리비에가 어떤 매력적인 연상의 남자, 바로 작가 에두아르와 아주 다정하게 팔짱을 끼고 걷고 있는 겁니다. 질투와 장난기가 뒤섞인 충동적인 순간 베르나르는 에두아르의 여행 가방을 훔칩니다. 이 행동으로 두 사람의 운명은 공식적으로 교차하게 되죠. 그리고 그 가방 안에서 그는 단순한 소지품 이상을 발견합니다. 바로 이 소설의 중심인 에두아르의 일기, 그리고 뱅상에게 버림받은 로라의 비극이 담긴 편지들을 말이죠. 그는 순식간에 이 모든 이야기의 핵심으로 뛰어들게 된 셈입니다. 읽기를 통해 모든 비밀의 조각들을 엿본 베르나르는 가방을 돌려주고 로라를 돕겠다고 제안하기 위해 에두아르를 찾아갑니다. 베르나르의 이런 대담함과 지성에 깊은 인상을 받은 에두아르는 그에게 자신의 임시 비서직을 제안하면서 그를 자신의 세계 안으로 깊숙이 끌어들입니다. 자, 이 흐름을 보세요. 일련의 우연과 충동적인 결정들이 어떻게 이 인물들을 하나의 복잡한 사슬로 묶어내는지 정말 기가 막히죠. 베르나르의 가출이라는 작은 나비의 날갯짓이 모든 인물들을 연결하고 이제 작가 에두아르는 그 모든 관계의 중심축, 말하자면 태풍의 눈이 된 겁니다. 그런데 바로 그 시각, 에두아르의 관심이 베르나르에게 쏠리는 동안 또 다른 아주 위험한 관계가 형성되고 있었습니다. 에두아르에게 소외감을 느낀 올리비에가 교활한 파사방 백작의 유혹적인 초대에 응한 거죠. 백작은 순수한 올리비에를 자신의 냉소적인 세계관을 투영할 완벽한 캔버스라고 보고 그를 타락시키려고 합니다. 이렇게 해서 이 소설의 중심 갈등 구도가 완성됩니다. 진정성을 추구하는 예술가 에두아르와 모든 것을 조작하는 냉소주의자 파사방. 올리비에의 영혼을 두고 벌이는 두 강력한 아버지상의 대리전이 시작된 거죠.
이 싸움이 앞으로 펼쳐질 모든 도덕적, 예술적 드라마의 무대가 될 겁니다. 에두아르의 일기와 이 소설 자체가 던지는 바로 이 근본적인 질문, 소설가가 현실을 포착하려 할 때 과연 그가 현실을 만드는 걸까? 아니면 현실이 그를 만드는 걸까? 이 질문은 앞으로 이 얽히고 설킨 삶들이 어떻게 전개될지를 지켜보면서 우리가 계속해서 함께 탐구해 나가야 할 문제입니다. 진짜와 가짜가 뒤섞인 세상, 그 속에서 우리는 어떻게 진짜 나를 찾을 수 있을까요? 앙드레지드의 위조 지폐범들은 바로 이 묵직한 질문을 우리에게 던지는 책입니다. 오늘은요, 등장인물들이 각자의 진실을 찾아 헤매다가 서로 부딪히고 또 충돌하면서 맞이하는 그 아주 극적인 순간들 속으로 함께 들어가 보겠습니다. 자, 오늘 이야기는 이런 순서로 한번 풀어가 볼게요. 먼저 소설가 에두아르의 시선을 따라가 볼 거고요. 그 다음엔 진실과 거짓 사이에서 방황하는 두 젊은이, 베르나르와 올리비에의 엇갈린 선택을 살펴볼 겁니다. 그리고 자기만의 타락의 논리를 만들어가는 뱅상의 어두운 세계를 거쳐서 마침내 모든 위선이 폭발하는 그 운명의 밤, 그리고 그 이후의 이야기까지 함께 떠나보시죠. 이 이야기의 중심에는 소설가 에두아르가 있습니다. 그는 그냥 등장인물 중 한 명이 아니에요. 주변 사람들의 삶을 관찰하면서 그걸로 위조주폐범들이라는 소설을 쓰려고 하는, 말하자면 기록자 같은 역할이죠. 그런데 말이죠. 그가 곧 깨닫게 되는 게 있어요. 과연 그냥 지켜보기만 하는 게 가능할까? 결국 관찰한다는 것 자체가 이미 그들의 삶에 깊숙이 개입하는 거 아니겠어요? 에두아르는요, 아주 확고한 예술적 신념을 가진 사람입니다. 진짜 좋은 소설은 작가가 머리로 계획해서 쓰는 게 아니라 실제 삶, 그 예측 불가능한 혼돈 속에서 저절로 피어나야 한다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말해요. 나는 현실이 나에게 그것을 지시해 주기를 기다린다. 와, 정말 멋진 말이죠? 하지만 여러분, 그가 앞으로 마주하게 될 그 현실은요, 그의 이런 멋진 이론을 정말 아주 잔인할 정도로 시험대에 올려놓게 됩니다. 그러니까요. 이 책이 우리한테 던지는 가장 근본적인 질문이 바로 이거예요. 도대체 현실이라는 게 뭘까요? 에두아르도 이 답을 찾으려고 애쓰는데 그 과정에서 마주치는 사람들의 삶이 이건 뭐 소설가가 꾸며낸 어떤 이야기보다도 훨씬 더 복잡하고 훨씬 더 비극적인 거죠. 에두아르가 마주한 그 첫 번째 현실이 누구냐면요. 바로 라페루즈라는 늙은 음악 교사예요. 이분의 이야기가 정말 가슴이 미어집니다. 자신의 평생이 하나의 거대한 사기극이었다고, 나는 평생 속고 살았다고 느끼면서 절망의 구렁텅이에 빠져있는 인물이죠. 정말 끔찍하지 않나요? 이 절규가 바로 이 소설 위조지폐범들의 핵심 주제를 그대로 꿰뚫는 말이에요. 단순히 지폐 같은 돈만 위조하는 게 아니라는 거죠. 사랑, 믿음, 심지어 내 정체성, 내 인생 전체가 다 가짜일 수 있다는 거. 내가 평생 진실이라고 믿어왔던 모든 게 사실은 거짓이었다는 걸 깨닫는 순간 그 절망감은 정말 상상하기도 힘들죠. 그래서 이분이 결국 자살을 시도하는데요. 그것마저 실패합니다. 그런데 여기서 더 비극적인 건 살아서 다행이다가 아니라는 거예요. 오히려 내 고통을 내 손으로 끝낼 자유조차 없구나 하는 더 깊고 끔찍한 절망에 빠져요. 결국 자신은 자유로운 존재가 아니라 신이 줄을 당기는 대로 움직이는 그냥 한낱 꼭두각시에 불과하다고 절규하게 되는 거죠. 라페루즈 노인의 이 절망은 어쩌면 낡은 시대의 가치가 와르르 무너져 내리는 걸 보여주는 상징 같아요. 자, 그럼 이런 혼돈 속에서 젊은 세대들은 어떤 길을 선택해야 할까요? 이제 이 소설의 두 젊은 주인공, 베르나르와 올리비에, 이 두 사람의 전혀 다른 상반된 여정을 한번 따라가 보겠습니다. 보시면 베르나르는 우리 집은 가짜야 하면서 위조된 가족관계를 박차고 나와서 진짜 나를 찾겠다고 해요. 반면에 올리비에는 다른 사람들한테 인정받고 멋져 보이고 싶어서 겉으로 보이는 화려하고 세련된 세계에 자꾸 끌리죠. 가는 길이 완전히 정반대인 거예요. 한 명은 자기 안에서 답을 찾으려 하고 다른 한 명은 저 바깥 세상에서 답을 찾으려고 하는 거죠. 베르나르의 이야기부터 좀 더 해볼게요. 자기가 사실은 사생아라는 걸 알고 집을 나왔는데 막상 나오니까 뭘 해야 할지 너무 막막한 거예요.
그렇게 방향을 잃고 방황하던 바로 그 순간에 아주 심오하고 신비로운 내적 체험을 하게 됩니다. 이 장면 정말 인상적이죠? 근데 여기서 말하는 천사가 진짜 날개 달린 천사는 아니겠죠? 이건 바로 베르나를 자기 자신의 내면에서 피어난 목소리, 그러니까 양심 같은 거예요. 뭘 믿어야 할지 하나도 모르겠는 이 혼란 속에서 결국 자기를 이끌어주는 건 외부의 어떤 것이 아니라 자기 안의 어떤 목소리, 더 나은 사람이 되고 싶다는 그 열망이라는 거죠. 자, 베르나르가 이렇게 자기 내면의 목소리를 듣는 동안 올리비에는 정반대의 길을 갑니다. 파사방 백작이라는 인물한테 완전히 빨려 들어가요. 이 파사방이라는 사람이 어떤 사람이냐면요. 돈 많고 똑똑하고 아주 냉소적인 작가인데 한마디로 온갖 세련되고 매력적인 것들, 하지만 그 속은 텅 비어있는 그런 세계를 상징하는 인물입니다. 이 말 한번 들어보세요. 나의 어린 올리비에 자네가 아주 마음에 드네. 얼마나 달콤하게 들려요? 하지만 이건 전부 다 계산된 거예요. 아주 교묘한 유혹의 기술이죠. 감수성 예민하고 인정받고 싶어하는 올리비에를 자기 입맛대로, 자기 생각대로 움직이는 하나의 작품처럼 빚어내려는 속셈인 겁니다. 파사방이 쓰는 방법이 아주 치밀해요. 자기 호화로운 집에 초대해서 비싼 술이랑 담배를 권하고 넌 정말 대단해, 시에 대한 지식이 깊구나 하면서 막 칭찬을 해줘요. 그러면서 은근슬쩍 올리비에의 친구들은 깎아내리죠. 성공하려면 나만 믿어야 해, 이런 식으로요. 이런 분위기 속에서 올리비에는 자기가 굉장히 특별한 사람이 된 것 같으면서도 점점 더 파사방한테 의존하게 되고 서서히 자기 자신을 잃어가는 거예요. 올리비에가 이렇게 겉모습의 화려함에 흔들리는 동안 그의 형인 뱅상은 와, 이 사람은 차원이 다릅니다. 아예 내면에서부터 완전히 무너져 내리고 있어요. 자신의 잔인한 행동을 정당화하기 위해서 아주 위험한 논리, 자기만의 철학을 만들어내죠. 그리고 파사방 같은 사람들이 옆에서 그거 좋은데? 하면서 부추기니까 더 깊은 비도덕의 나락으로 거침없이 빠져드는 겁니다. 벤상은 의대생입니다. 그래서 과학, 특히 생물학에서 자기 행동의 근거를 찾으려고 해요. 근데 이게 순수하게 진리를 탐구하는 게 아니에요. 자기가 임신한 연인 로라를 벌인 그 잔인하고 비정한 행동을 어떻게든 합리화하려고 과학 법칙을 자기 멋대로 가져다 쓰는 거죠. 한마디로 아주 편리한 변명거리를 만드는 거예요. 이 사람이 가져오는 이론이 뭐냐면 협염성 생물과 광염성 생물이라는 개념이에요. 협염성은 환경 변화에 적응 못하고 죽는 약한 존재, 광염성은 어떤 환경에서도 살아남는 강한 존재. 이건 생물학적 사실이죠. 그런데 뱅상은 이걸 인간 사회에 그대로 적용시켜요. 나는 강한 광염성 인간이니까 저 약한 협염성 인간들을 짓밟고 잡아먹는 건 당연한 자연의 법칙이다. 이렇게요. 소름 끼치죠? 기존의 도덕을 완전히 무시하고 자기 자신만을 위한 새로운 법칙을 창조하려는 겁니다. 그러니까 뱅상은 자기가 잔인한 걸 인격적인 결함이라고 생각하지 않아요. 오히려 나는 진화적으로 우월한 존재라는 증거로 삼는 거죠. 도덕, 연민, 충성 이런 감정들은 다 적응 못하는 약자들이나 갖는 거라고 치부해버리고요. 자기는 그걸 초월한 존재라고 생각하면서 이 잔인하다라는 말을 스스로에게 아주 자랑스럽게 적용합니다. 근데 더 큰 문제는 주변 사람들이 이걸 말리기는커녕 부추긴다는 겁니다. 그의 연인인 릴리안이나 아까 그 냉소적인 밭사방 백작 같은 사람들이 뱅상의 이런 위험천만한 생각에 와, 대단하다 하면서 맞장구를 쳐주니까 그는 더더욱 자기 생각에 확신을 갖게 되는 거죠. 특히 릴리안은 뱅상의 이론에 완전히 푹 빠집니다. 이건 웬만한 소설보다 더 재미있고 가치 있어 하면서 열광하죠. 아마 그녀한테는 이런 생각이 따분하고 위선적인 세상의 도덕에 대한 아주 통쾌하고 스릴 넘치는 반항처럼 느껴졌을 거예요. 하지만 그녀의 이런 감탄과 지지가 결국 뱅상의 타락을 더 가속화시키는 기름을 붓는 격이 된 셈이죠. 자, 이렇게 각자 다른 위선과 야망, 그리고 타락의 길을 걷던 인물들이 드디어 한자리에 모이게 됩니다. 바로 아르고호의 선원들이라는 젊은 작가 그룹이 주최한 문학 만찬에서요. 이 밤, 이곳은 모든 감정과 갈등이 위태롭게 들끓는 압력소처럼 변해버립니다. 파티 분위기가 어땠냐면요. 다들 억지로 즐거운 척, 똑똑한 척하는 그런 지적인 허세로 가득했어요. 진심은 하나도 없고
모두가 가면을 쓰고 각자의 역할을 연기하고 있는 거대한 연극 무대 같다고 할까요? 여기에 알프레드 자리라는 실존했던 아방가르드 작가가 등장하는데요. 이 사람의 모습이 그 분위기를 딱 보여줘요. 일부러 귀괴한 단어를 만들고 음절을 딱딱 끊어서 말하고 굉장히 부자연스럽거든요. 근데 주변 젊은 작가들이 그걸 또 멋있다고 따라해요. 독창적으로 보이고 싶어 하지만 결국 누군가를 흉내내는 것에 불과한 거죠. 이 만찬의 위선적인 분위기를 그대로 보여주는 장면입니다. 자, 이제 올리비에가 어떻게 무너지는지 한번 따라가 볼게요. 늦게 도착한 에드와르를 보고 올리비에는 너무 반가운데 술에 취하고 감정이 격해져서 차마 말을 못 걸어요. 근데 바로 그 순간 파사방이 보란 듯이 다른 여자에게 추파를 던지며 자기 무릎에 앉히는 걸 봅니다. 올리비에를 완전히 무시하는 거죠. 자기가 정말 존경하는 에드와르는 저기 있고 자기를 이끌어주던 파사방은 자기를 배신하고 완전히 버림받았다는 느낌, 배신감, 질투, 절망, 이 모든 게 한꺼번에 터져버린 거예요. 그래서 결국 술병을 통째로 들이키고 에드와르에게 달려가서 당신에게 달려있었는데 라는 알 수 없는 말을 남기고는 극단적인 선택을 시도하게 됩니다. 그동안 억눌려왔던 모든 가차와 위선이 한순간에 폭발해버린 거죠. 이 모든 게 가짜인 세상에서 어쩌면 유일하게 진실된 것처럼 보이는 행동이 자기 자신을 파괴하는 것뿐이었을지도 모릅니다. 이 끔찍한 사건 이후 모든 것이 바뀝니다. 아수라장이었던 파티는 끝났고 이제 인물들은 그동안 쓰고 있던 가면을 벗어던지고 아주 고통스럽지만 솔직한 맨얼굴로 서로를 마주하게 됩니다. 에드와르는 쓰러진 올리비에를 자기 집으로 데려와 밤 쇠도록 간호해요. 바로 이 순간 에드와르는 더 이상 소설가가 아닙니다. 현실을 관찰하고 글로 쓰려던 그 초연한 태도를 버리고 한 연약한 영혼을 구하기 위해 온 마음을 다하는 헌신적인 보호자가 된 거죠. 현실이 나에게 지시해주길 기다린다 하던 그가 이제는 현실에 직접 뛰어든 겁니다. 그리고 깨어난 올리비에가 에드와르에게 하는 말이 정말 마음이 아픕니다. 자기가 왜 그랬는지 고백하는데 그게 뭐 엄청난 비밀 때문이 아니었어요. 그냥 에드와르 당신을 너무나 형편없이 기다렸던 것. 즉 파사방 같은 가짜 세계에 빠져서 진짜 소중한 것을 놓쳤다는 그 깊은 수치심 때문이었던 거죠. 어쩌면 이 솔직한 고백이야말로 올리비에가 처음으로 보여준 진짜 자기 모습이었을지도 모릅니다. 자, 올리비에가 이렇게 상처를 치유하는 동안 우리의 또 다른 주인공 베르나르는 인생의 아주 큰 갈림길에 서게 됩니다. 시험에도 합격해서 이제 남들처럼 평범하고 안정적인 길을 갈 수도 있게 됐어요. 하지만 그의 내면에 있는 그 천사, 즉 그의 양심이 계속 묻는 거죠. 이게 정말 네가 원하는 길이야? 하고요. 그의 내면에서 여러 가지 목소리가 들려와요. 과거의 전통을 따를 것인가? 아니면 군대처럼 확실한 규율에 몸을 맡길 것인가? 그것도 아니면 가장 어렵지만 내 안에서 나만의 규칙을 찾을 것인가? 어떤 길이든 나름의 질서를 약속하지만 베르나르는 너무나 혼란스러워요. 어떤 게 진짜 올바른 길인지, 내 안에 어떤 목소리를 따라야 하는 건지 확신할 수가 없는 거죠. 이 고민을 듣고 에드와르가 조언을 해줍니다. 답은 간단해. 네 안에서 규칙을 찾고 너 자신을 발전시키는 걸 목표로 삼아. 어떻게 보면 굉장히 멋진 말이죠. 개인의 자유와 성장을 강조하는 거니까요. 하지만 주변 사람들이 가짜 도덕에 빠져서 어떻게 무너지는지를 직접 본 베르나르에게는 이 말이 너무나 막연하게 들리는 거예요. 매력적이지만 동시에 망망대해에 혼자 던져진 것 같은 두려움을 느끼게 하는 그런 답이죠. 자, 이렇게 두 젊은이는 각자의 벼랑 끝에 서 있습니다. 죽음의 문턱에서 돌아와 이제 막 진실을 마주하려는 올리비에, 그리고 수많은 가짜들 속에서 진짜 자기 길을 찾아야 하는 베르나르. 이 소설은 결국 우리에게도 똑같은 질문을 던지고 있는 것 같아요. 세상의 모든 가치가 의심스러울 때 우리는 과연 무엇을 붙잡고 진짜 나를, 진짜 나의 삶을 만들어갈 수 있을까요? 여러분이라면 어떤 답을 찾으시겠어요? 이 한 문장 정말 의미심장하지 않나요? 앙드레지드의 소설 위조 지폐범들의 심장부를 그대로 꿰뚫는 말인데요. 소설 속에서 또 다른 소설, 그러니까 위조 지폐범들이라는 동명의 소설을 쓰고 있는 작가 에두아르가 한 말입니다. 이건 그냥 글쓰기 스타일을 말하는 걸 넘어서요. 이 이야기 전체를 떠받치는 아주 중요한 생각이에요. 그러니까
작가가 일부러 막 이야기를 꾸며내고 자기적인 설정을 만드는 걸 거부한다는 거죠. 대신에 현실 자체가 인물들을 움직이게 만들고 사건들이 저절로 일어나게 해서 이야기가 마치 살아있는 생물처럼 스스로 자라나길 기다린다는 겁니다. 어떻게 보면 작가로서의 모든 권력을 내려놓고 삶의 예측 불가능함과 혼돈을 그대로 작품에 담아내려는 태도라고 할 수 있죠. 바로 이 지점에서 현실과 허구의 경계, 그리고 작가의 의도와 인물들의 자유의지 사이에서 아슬아슬한 줄다리기가 시작되고요. 우리는 이 복잡하고 매력적인 세계로 빨려 들어가게 됩니다. 자, 지금부터 우리는 이 거대한 이야기의 지도를 함께 펼쳐보려고 합니다. 우선 인물들을 보이지 않게 올감매는 영향력의 거미줄을 따라가 볼 거고요. 그 다음엔 각 인물들이 마주한 깊고 어두운 영혼의 심연을 탐험해 볼 겁니다. 그리고 이 소설의 제목이기도 하죠. 모든 것이 가짜가 되어버린 위조된 세계의 실체를 파헤쳐보고요. 이 혼돈 속에서 필사적으로 자신만의 규칙을 찾아 나선 한 청년의 여정을 따라가 본 뒤에 마지막으로 모든 것이 터지기 직전 거대한 폭풍 앞에 선 사람들의 위태로운 모습을 지켜보면서 이번 이야기를 마무리하겠습니다. 그럼 첫 번째 이야기부터 시작해 볼까요? 바로 영향력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이 소설에 나오는 사람들은요, 절대로 혼자 뚝 떨어져 있는 섬 같은 존재가 아니에요. 서로 영향을 주고받으면서 때로는 서로를 구원하기도 하고 또 때로는 서로를 파멸로 이끌기도 하는 거대한 관계의 그물망 속에 놓여 있죠. 특히 이제 막 어른들의 세계에 발을 들인 두 젊은이, 그리고 그들을 자기 편으로 만들려는 두 명의 멘토, 이들의 관계를 통해서 한 사람의 영향력이 다른 사람의 운명을 얼마나 뒤바꿔 놓을 수 있는지 한번 깊이 들여다보겠습니다. 자, 여기 두 개의 전혀 다른 세계, 두 개의 다른 운명이 펼쳐집니다. 한쪽에는 파사방 백작이라는 사람이 있어요. 당대 사교계와 문학계의 스타 같은 인물이죠. 그는 젊고 순수한 영혼을 가진 올리비에의 재능을 딱 알아보고 접근합니다. 그 방식은요, 아주 달콤한 유혹 그 자체예요. 고글 포르토 와인이나 비싼 러시아 담배 같은 사치품을 안겨주고 화려한 파티에 데려가고 끊임없이 칭찬을 늘어놓으면서 올리비에의 마음을 사로잡죠. 하지만 이번 올리비에를 준정한 예술가로 키우기 위한 게 아니에요. 사실은 올리비에를 자기 마음대로 조종할 수 있는 꼭두각시로 만들어서 그의 순수함을 이용하고 자기의 냉소적인 세계관을 주입하려는 속셈이죠. 진정한 감정 대신 사람들한테 보여주기 위한 허세를, 진지한 고민 대신 세상을 비웃는 냉소주의를 가르치는 겁니다. 이건 뭐랄까, 영혼을 서서히 갉아먹는 아주 교묘하고 파괴적인 영향력이라고 할 수 있겠죠. 그런데 반대편을 보면 완전히 다른 그림이 펼쳐집니다. 바로 에두아르죠. 우연히 자기 여행 가방을 훔쳐간 베르나르와 기묘한 인연을 맺게 되는데요. 그는 파사방과는 정반대의 방식으로 멘토가 되어줍니다. 그는 베르나르에게 이게 정답이야 라고 말해주지 않아요. 대신에 계속 질문을 던지고 대화를 나누면서 베르나르가 스스로 생각하고 자기 길을 찾도록 이끌어주죠. 이게 바로 소크라테스적인 해방입니다. 갈 곳 없는 베르나르에게 잠자리도 마련해주고 자기 비서로 고용해서 지적인 자극과 함께 최소한의 생활 기반도 만들어주고요. 물론 에두아르의 이런 행동에도 자신의 소설을 위한 관찰자적인 시선이라든가 인간에 대한 지적인 호기심 같은 복잡한 동기가 섞여 있긴 해요. 하지만 그의 영향력은 기본적으로 베르나르라는 한 인간의 가능성을 억누르는 게 아니라 오히려 풀어주고 발전시키는 방향으로 작용합니다. 파사방의 세계관이 얼마나 냉소적이고 계산적인지는 이 대사 하나만 봐도 딱 알 수 있습니다. 뱅상 몰리니에가 아버지인 몰리니의 판사에게 돈을 빌려야 하는 상황이었는데요. 파사방이 이런 기가 막힌 조언을 하는 거예요. 진심으로 호소하거나 솔직하게 말하라는 게 아니에요. 대신 상대방의 심리를 이용해서 게임을 하라고 가르치죠. 여기서 핵심은 거절하는 기쁨이라는 표현이에요. 파사방은 몰리니의 판사 같은 권력자들은 남의 부탁을 들어주는 것보다 자기 권위를 확인하면서 안 돼 라고 거절하는 그 행위 자체에서 더 큰 쾌감을 느낀다고 본 겁니다. 그러니까 아예 부탁을 하지 않음으로써 그 기쁨을 뺏어버리는 게 오히려 아버지를 화나게 만들어서 원하는 걸 얻어낼 수 있는 방법이라는 거죠. 인간관계가 진심을 나누는 게 아니라 서로의 약점과 허영심을 이용하는 권력 게임일 뿐이라는 파사방의 타락한 세계관이 정말 적나라하게 드러나는 대목입니다. 자, 이제 이 소설에서 가장 지적이면서도 솔직히 말해서 가장 소름 끼치는 비유가 하나 등장합니다. 뱅상 몰리니에는 생물학을 공부하는 청년인데요. 그는 자신의 연인 로라를 임신시켜 놓고 무책임하게 버리는 비도덕적인 행동을 저지르는데 이걸 정당화하기 위해서 아주 그럴듯한 생물학 이론을 만들어내요. 그는 바다 생물을 두 종류로 나눕니다. 첫 번째는 협염성 유기체예요. 이 생물들은 바닷물의 소금 농도가 조금만 변해도 살아남지 못하는 아주 예민하고 까다로운 종이죠. 딱 정해진 환경, 정해진 규칙 안에서만 살 수 있는 거예요. 두 번째는 광염성 유기체입니다. 이들은 강물과 바닷물이 만나는 곳처럼 소금 농도가 막 급격하게 변하는 혼란스러운 환경에서도 아무렇지 않게 살아남는 적응력 최강인 종이죠.
심지어 환경 변화에 적응 못하고 죽어가는 협염성 유기체들을 잡아먹으면서 번성하는 포식자이기도 합니다. 뱅상은 이 과학적인 사실을 인간 사회에 아주 잔인하게 그대로 가져와 버립니다. 협염성 인간은 로라처럼 전통적인 도덕, 사랑, 순결 같은 단 하나의 규칙에만 얽매여 사는 사람들이에요. 이런 사람들은 시대가 변하고 가치관이 흔들리는 상황에 적응하지 못하고 결국 상처받고 파멸하는 희생자가 될 운명이라는 거죠. 반면에 광염성 인간은 바로 자기 자신 같은 존재라고 말합니다. 낡은 도덕이나 관습에 얽매이지 않고 혼란스러운 상황 속에서 오히려 더 큰 힘을 발휘하는 푸식자 말이에요. 이들은 다른 사람들의 약점, 그러니까 협염성 인간들의 순진함을 이용해서 자기 욕망을 채우고 더 높은 곳으로 올라간다는 겁니다. 뱅상은 이 이론을 통해서 로라를 벌인 자기 행동이 비도덕적인 게 아니라 변화하는 환경에 적응하기 위한 자연스러운 생존 본능이라고 합리화하는 거죠. 이건 정말 자기 합리화의 끝판왕이라고 할 수 있겠네요. 니체의 초인 사상을 자기 멋대로 비틀어서 이기심과 무책임을 정당화하는 지식인의 오만이 얼마나 무서운지 보여주는 가장 소름돋는 예시입니다. 자, 그럼 우리도 한번 뱅상이 제시한 이 렌즈를 끼고 소설 속 인물들을 다시 볼까요? 이 도덕적 생태계에서 누가 포식자고 누가 먹이일까요? 파사방이나 뱅상은 말할 것도 없이 스스로를 광염성 포식자라고 생각하는 인물들이겠죠. 다른 사람을 자기 성공의 발판으로 삼는데 전혀 거리낌이 없으니까요. 로라나 올리비에처럼 순수하고 연약한 인물들은 명백한 혐염성 먹잇감처럼 보이고요. 근데 모든 인물이 이렇게 딱 잘라 나뉘는 건 아니에요. 예를 들어 베르나르는 어떨까요? 여러분 생각은 어떠세요? 아버지의 낡은 세계를 박차고 나왔다는 점에서는 광염성의 기질이 보이지만 아직 자기만의 규칙을 못 찾고 방황하는 모습을 보면 혐염성의 연약함도 보이거든요. 에두아르는 또 어떻고요? 베르나르를 이끌어주는 해방자 같지만 때로는 자기 소설을 위해서 다른 사람의 삶을 냉정하게 관찰하는 포식자의 모습을 보이기도 하죠. 이렇게 인물들을 흑백으로 나누기보다는 각자 안에 있는 광염성과 혐염성의 비율이 어느 정도일까? 이렇게 생각해보는 게 이 소설을 더 깊이 이해하는 열쇠가 될 수 있을 겁니다. 이제 우리는 인물들 사이의 관계라는 외부 세계에서 한 걸음 더 들어가서 그들의 가장 깊은 내면, 바로 영혼의 심연을 들여다볼 차례입니다. 이 소설의 인물들은 각자의 이유로 삶의 벼랑 끝까지 내몰리게 되는데요. 그곳에서 신을 원망하고 세상을 저주하고 자기 자신을 파괴하려는 충동에 휩싸이게 되죠. 지금부터 그 처절한 절망의 모습들을 하나씩 마주해보겠습니다. 늙은 피아노 교사 라페르지의 이 절규는 듣는 사람의 마음을 정말 후벼 파는데요. 이건 그냥 늙고 병든 노인의 신세 한탄이 아니에요. 평생을 독실한 신앙인으로 헌신적인 남편이자 아버지로 살았다고 믿었던 한 남자가 자기 인생 전체가 거대한 사기극이었다고 깨닫는 순간의 끔찍한 비명이죠. 자신이 믿었던 모든 것들, 아내의 사랑, 아들의 존경, 그리고 신의 섭리까지 전부 다 자기를 속이기 위한 거짓이었다고 생각하는 겁니다. 평생을 지탱해온 믿음의 기둥들이 한꺼번에 무너져 내릴 때 한 인간의 영혼이 얼마나 처참하게 무너질 수 있는지를 그의 목소리를 통해 생생하게 느낄 수 있습니다. 라페르지의 절망은요, 그냥 한 가지 이유 때문이 아니에요. 여러 겹으로 아주 복잡하게 쌓여 있죠. 우선 그는 신과 가족에게 철저히 배신당했다는 상실감에 시달립니다. 평생을 바친 믿음과 사랑이 다 거짓이었다는 깨달음은 그의 존재 자체를 흔들어버리죠. 둘째로, 이 고통을 끝내려고 자살을 시도했는데 실패해요. 그런데 더 끔찍한 건 뭔지 아세요? 그는 이 실패를 신이 나를 살려줬구나 라고 생각하는 게 아니라 신이 나를 너무 미워해서 죽음이라는 안식조차 허락하지 않고 이 땀에서 더 고통받게 하려는 거구나, 이렇게 해석해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 자기는 자유의지를 가진 인간이 아니라 신의 손에 놀아나는 비참한 꼭두각시일 뿐이라는 생각에 사로잡히죠. 이 거대한 절망 속에서 그가 유일하게 붙잡는 희망이 멀리 있는 손자 보리스인데요. 이 보리스에 대한 집착은 거의 병적으로 변해갑니다. 결국 이 모든 것의 뿌리에는 늙고 병들어서 더 이상 세상에 쓸모없는 존재가 되었다는 깊은 외로움과 무력감이 깔려있는 겁니다. 라페르지의 절망이 긴 세월에 걸쳐 서서히 만들어진 것이라면 올리비에의 절망은 정말 순식간에 단 하룻밤 만에 터져버립니다. 모든 건 파사방이 주최한 화려하지만 속은 썩어있는 문학 파티에서 시작돼요. 순수했던 올리비에는 거기서 처음 맛보던 강한 술, 퀴라쏘에 만취하고 파사방과 그의 무리들이 벌이는 냉소적인 말장난 속에서 소외감과 깊은 굴욕감을 느끼죠. 자신이 동경했던 문학의 세계가 사실은 이렇게 공허하고 서로를 비웃는 곳이라는 사실에, 그리고 자신을 아껴주는 줄 알았던 파사방이
사실은 자신을 구경거리로 만들고 있다는 배신감에 그의 연약한 영혼은 산산조각이 나버립니다. 결국 그는 이른 아침 자신이 유일한 구원자라고 믿었던 에드와르의 아파트를 찾아가서 자살을 시도하죠. 그런데 여기서 우리의 마음에 가장 아프게 하는 건 의식을 되찾은 후에 그가 하는 말입니다. 그는 자살하려 했던 이유, 그러니까 파사방에 대한 배신감이나 세상에 대한 절망을 말하지 않아요. 대신 이렇게 말하죠. 부끄러워요. 당신을 너무나도 형편없이 기다렸다는 게. 이게 무슨 말이냐면 파사방의 더러운 세계에 물들어서 순수함을 잃어버린 자기 모습으로는 감히 동경하는 에드와르를 마주할 자격이 없다는 극도의 수치심을 표현하는 거예요. 그의 절망의 핵심은 세상에 대한 분노가 아니라 자기 자신에 대한 깊은 혐오였던 거죠. 지금까지 우리는 인물들이 진정한 감정 대신 거짓된 감정을 연기하고 진짜 자기 모습 대신 위선적인 가면을 쓰는 그런 비유적인 의미의 위조에 대해 이야기했잖아요. 이제 소설은 이 위조라는 개념을 정말 말 그대로 현실 세계로 끌어옵니다. 바로 이 책의 제목이기도 한 위조 지폐라는 실제 범죄를 통해서 말이죠. 하나의 은유가 어떻게 현실이 되어서 사회 전체를 병들게 하는지 그 과정을 한번 따라가 보겠습니다. 이 위조 지폐 사건은 아주 사소한 일탈, 작은 불장난에서 시작돼요. 판사의 아들인 조르주 몰리니에가 우연히 위조 동전을 하나 손에 넣게 되죠. 처음엔 물론 두려웠겠죠. 하지만 친구들이 옆에서 부추기고 또 호기심도 생기니까 결국 담배가게에서 그 동전을 써버립니다. 그런데 성공한 거예요. 들키지 않았다는 안도감과 함께 법을 어겼다는 짜릿한 쾌감은 그와 친구들을 점점 더 대담하게 만듭니다. 하지만 이 소년들은 자신들이 훨씬 더 거대한 음모의 일부가 되고 있다는 걸 꿈에도 몰랐을 겁니다. 그들 뒤에는 스트루빌루라는 정체불명의 인물이 있었거든요. 그는 이 순진한 학생들을 조종해서 위조 지폐 유통망을 만들고 그들의 작은 일탈을 결코 돌이킬 수 없는 범죄로 키워나가고 있었던 거죠. 그리고 그의 진짜 목표는 단순히 돈을 버는 게 아니었습니다. 스트루빌루의 전략을 들어보면 이 사람이 얼마나 인간 사회의 위선을 정확히 꿰뚫어 보고 있는지 알 수 있어서 정말 소름이 돋습니다. 그는 일부러 가난한 집 아이들이 아니라 판사나 변호사 같은 소위 명문가의 자제들을 범죄에 끌어들여요. 왜일까요? 생각해보세요. 만약 이 아이들이 잡히면 그 부모들은 가문의 명예에 흠집이 날까봐 어떻게든 사건을 덮으려고 하겠죠. 경찰에 신고해서 정의를 바로 세우기보다는 돈과 권력을 이용해서 조용히 무마하려고 할 거라는 걸 정확히 아는 겁니다. 스트루빌루는 이 사회 상류층의 위선과 체면의식을 자신의 범죄를 위한 가장 안전한 방패막이로 삼는 거예요. 이건 단순히 돈의 가치를 위조하는 걸 넘어서 사회를 지탱해야 할 법과 정의, 도덕이라는 가치마저도 결국 돈과 명예 앞에서는 아무것도 아니라는 사실을 폭로하는 사회 전체를 향한 냉소적인 공격인 셈입니다. 이 스트루빌루라는 인물, 정말 흥미로운 게 뭐냐면요. 이 사람은 두 가지 종류의 위조 프로젝트를 동시에 진행하고 있다는 점입니다. 하나는 동전을 위조해서 경제 질서를 무너뜨리는 것이고 다른 하나는 청소부들이라는 문학 잡지를 만들어서 기존의 문학적 가치를 파괴하는 것이죠. 겉보기에는 전혀 다른 두 활동 같지만 사실은 하나의 목표를 향하고 있어요. 바로 가치의 파괴라는 허무주의적인 목표입니다. 위조 동전이 진짜 돈에 대한 신뢰를 떨어뜨려서 경제 시스템을 위협하는 것처럼 그의 문학운동은 의미, 명료함, 진실함 같은 전통적인 문학의 가치를 조롱하고 해체하려고 해요. 그에게 돈이나 언어는 모두 사람들 사이의 신뢰를 바탕으로 한 약속일 뿐인 거죠. 그는 그 약속 자체를 위조하고 파괴하는 행위에서 쾌감을 느끼는 철저한 허무주의자인 겁니다. 자, 이제 다시 베르나르의 이야기로 돌아와 볼까요? 그는 자신이 아버지의 친아들이 아니라는 출생의 비밀을 알게 된 뒤 위선으로 가득 찬 집을 뛰쳐나왔습니다. 낡은 규칙과 거짓된 세계를 버리는 것까진 좋았어요. 속 시원했죠. 하지만 진짜 문제는 그 다음부터 시작됩니다. 기존의 지도를 버리고 미지의 땅에 들어선 탐험가처럼 그는 이제 자기 힘만으로 새로운 삶의 규칙과 방향을 찾아야 하는 막막한 현실과 마주하게 된 겁니다. 지금부터 그가 마주한 실존적인 갈림길을 함께 따라가 보겠습니다. 베르나르는 집을 나온 뒤에도 열심히 공부해서 그토록 원하던 대학 입학 자격 시험에 합격합니다. 이제 누구의 간섭도 받지 않고 자기 삶을 스스로 결정할 수 있는 완벽한 자유를 얻게 된 거죠. 그런데 이상하죠. 기쁘기보다는 마음 한구석이 뻥 뚫린 것 같은 거대한 공허함이 밀려옵니다. 이제 뭘 해야 하지? 이 질문이 그의 머릿속을 떠나지 않는 거예요. 목표가 사라진 뒤에 오는 허무함, 그리고 무한한 자유 앞에서 오히려 뭘 선택해야 할지 몰라 느끼는 불안감. 이거 어쩌면 우리 모두 한 번쯤 느껴본 감정 아닐까요?
낡은 세계를 파괴한 모든 혁명가, 그리고 어른들의 세계로부터 막 독립한 모든 젊은이들이 공통적으로 마주하는 보편적인 질문이기도 합니다. 이렇게 극심한 공허함 속에서 방황하던 베르나르가 아주 기이하고 신비로운 경험을 합니다. 바로 육상부르 공원에서 자기 앞에 나타난 천사와 씨름을 하는 거의 환상 같은 일이죠. 성경에 나오는 야곱 이야기처럼 이 천사와의 만남은 베르나르에게 하나의 거대한 시험이에요. 하지만 이 천사는 신의 뜻을 전해주거나 이 길로 가라고 명확하게 알려주진 않습니다. 대신 베르나르를 이끌고 공원에서 연설하는 두 사람을 보여주죠. 한 사람은 과거의 전통과 질서가 최고다라고 열변을 토하고, 다른 한 사람은 나라를 위해 전쟁터로 가야 한다고 맹목적인 애국심을 선동합니다. 천사는 이렇게 세상에 널려있는 서로 다른 이데올로기들을 그저 보여주기만 할 뿐 어떤 걸 선택해야 할지는 알려주지 않아요. 선택은 온전히 베르나르의 몫으로 남겨두는 거죠. 이 기이한 시험을 통해 베르나르는 깨닫게 됩니다. 구원은 외부에서 오는 게 아니구나. 누군가가 제시하는 쉽고 명쾌한 답을 맹목적으로 따르는 건 또 다른 종류의 노예가 되는 것일 뿐이구나 하고요. 결국 길은 자기 스스로 고통스럽게 찾아내야만 한다는 사실을 말입니다. 베르나르의 이런 고뇌를 들은 에두아르가 이 소설의 핵심 주제를 담은 아주 중요한 조언을 해줍니다. 그는 신이나 국가, 사회가 정해놓은 외부의 규칙을 따르지 말고 그 규칙을 자기 자신 안에서 찾으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인생의 궁극적인 목표는 돈이나 명예가 아니라 자기 자신의 발전 그 자체가 되어야 한다고 강조하죠. 이것은 절대적인 가치가 사라진 시대를 살아가는 현대인에게 던지는 실존주의 철학의 핵심적인 메시지와도 같습니다. 즉, 인간은 스스로 자기 삶의 의미와 도덕을 만들어가야 하는 고독하지만 위대한 과제를 부여받은 존재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베르나르가 여기서 정말 날카로운 질문을 던집니다. 이 질문이 이 소설을 한층 더 깊이 있게 만들죠. 그는 에두아르의 현명해 보이는 조언에 이렇게 되물어요. 나를 발전시키라는 말은 좋은데 뭘 기준으로요? 제 안에는 선한 마음도 있고 악한 마음도 있고 고귀한 충동과 비열한 충동이 뒤섞여 있는데 그 중에서 뭐가 가장 좋은 것인지 제가 어떻게 알죠? 외부의 도덕적 나침반을 다 버리고 오직 나 자신만을 기준으로 삼으려 할 때 결국 자기 기만에 빠지거나 자기의 가장 어두운 욕망을 합리화하게 될 위험은 없을까요? 베르나르의 이 질문은 스스로의 주인이 되라는 실존주의의 멋진 명령이 실제 삶에서 얼마나 실천하기 어려운 것인지를 그 깊은 딜레마를 정확하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이제 이야기는 클라이맥스를 향해 거대한 폭풍을 향해 달려가고 있습니다. 모든 갈등이 최고조에 이르기 직전 잠시 숨을 고르면서 주요 인물들이 지금 어떤 아슬아슬한 상황에 놓여 있는지 한번 정리해 볼게요. 마치 폭풍의 눈 한가운데 들어선 것처럼 겉으로는 고요하지만 숨막히는 긴장감이 감도는 순간입니다. 벼랑 끝에선 인물들의 모습을 통해서 곧 닥쳐올 비극의 그림자를 느껴보시죠. 자, 각 인물들이 지금 어디에 서 있는지 빠르게 한번 짚어볼까요? 먼저 올리비에. 자살 시도 후에 에두아르의 극진한 보살핌 덕에 목숨은 건졌지만 지금 그의 영혼은 바람 앞의 촛불처럼 위태롭습니다. 베르나르는요, 낡은 세계를 탈출하는 데는 성공했지만 아직 자기만의 새로운 세계를 만들지 못한 채 방황을 계속하고 있죠. 라페루주는 육체적으로는 구조되었지만 신에게 버림받았다는 절망의 감옥에 갇혀서 살아있는 시체나 다름없는 상태고요. 뱅상은 스스로를 포식자라고 선언하고 모든 도덕적 굴레를 벗어던진 채 아프리카로 떠났습니다. 그의 동생 조르주는 범죄의 짜릿함에 중독돼서 점점 더 깊은 위조 지폐 조직의 수렁으로 빠져들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모든 비극의 실카레가 교차하는 지점에 있는 어린 보리스는 주변 어른들의 이기심과 조종 속에서 자신도 모르는 사이에 끔찍한 운명을 향해 한 걸음씩 밀려나가고 있습니다. 정말 한 명 한 명 모두가 각자의 운명을 결정지을 벼랑 끝에 서 있는 거죠. 에두아르의 일기에 담긴 이 불안한 생각은 우리에게 많은 것을 시사합니다. 앞으로 닥쳐올 거대한 삶의 혼돈 속에서는 어쩌면 우리가 아는 합리적인 이성이나 논리적인 판단만으로는 살아남을 수 없을지도 모른다는 불길한 예감을 던져주죠. 때로는 상식의 틀을 깨는 약간의 광기, 즉 비합리적인 믿음이나 충동적인 결단이 있어야만 이 거대한 사고에서 무사히 빠져나올 수 있다는 뜻일까요? 과연 이 인물들은 다가오는 폭풍 속에서 어떻게 될까요? 그들의 운명은 이 팽팽한 긴장의 끈끝에서 어떻게 펼쳐질까요? 그 해답을 찾아가는 여정은 계속됩니다. 앙드레지드의 소설 위조 지폐범들. 이 책은 정말 한마디로 정의하기가 어렵습니다. 진짜와 가짜, 예술과 삶, 그 모든 것의 경계를 허물고 독자에게 끊임없이 질문을 던지는 굉장히 복잡하고 또 다층적인 작품이죠.
오늘 우리는 이 소설의 마지막 장을 함께 읽어 내려가면서 실제란 무엇인가, 진정한 도덕이란 무엇인가, 그리고 예술의 본질은 또 무엇인가에 대한 지드의 깊고도 집요한 질문들을 남김없이 파헤쳐 보겠습니다. 자, 우리의 여정은 소설 속 또 다른 소설가 에두아르의 일기 한 구절로 시작됩니다. 나는 실제가 나에게 그것을 지시해 주기를 기다리고 있다. 이 문장 그냥 나온 말이 아니에요. 이 작품 전체를 관통하는 핵심적인 딜레마를 딱 한 문장으로 압축해서 보여주고 있거든요. 예술가는 과연 현실을 그냥 베끼는 사람일까요? 아니면 현실을 새롭게 만들어내는 사람일까요? 여기서 에두아르는 뭘 하고 있나요? 그냥 수동적으로 기다리고 있어요. 현실이 스스로 나 여기 있어 하고 모습을 드러내고 소설을 어떻게 써야 할지 알려주기를요. 이건 마치 삶이라는 거칠고 혼란스러운 원석을 어떻게 예술이라는 보석으로 다듬어야 할지 고민하는 모든 창작자의 고뇌 또 기대를 담고 있는 아주 의미심장한 출발점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이제부터 우리는 이 소설의 등장인물들이 각자 자신의 가장 깊은 위기와 마주하면서 진실 혹은 거짓의 심연 속으로 한 걸음씩 걸어 들어가는 그 과정을 따라가 볼 겁니다. 첫 번째로 만나볼 인물들은요, 절망의 가장 깊은 곳, 정말 그 벼랑 끝으로 내몰린 두 영혼입니다. 바로 늙은 음악교사 라페루주와 그의 고통받는 손자 보리스죠. 이 두 사람의 이야기는 소설의 가장 어둡고 비극적인 부분을 담당하면서 우리에게 신과 인간의 관계란 도대체 무엇인가 하는 근원적인 질문을 던집니다. 우리가 마주하게 되는 라페루즈는 그야말로 완전히 황폐해진 상태입니다. 그의 삶은 거대한 배신감으로 가득 차 있어요. 평생을 바쳐온 신앙, 철석같이 믿었던 가족, 그 모든 것이 사실은 나를 속인 거짓이었다고 느끼는 거죠. 이건 단순한 노년의 우울함 같은 게 아니에요. 자기 존재의 기반 자체가 송두리째 무너져 내리는, 말하자면 영적인 파산 상태인 겁니다. 그는 자신의 삶 전체가 하나의 거대한 사기극이었고 자신은 그저 힘없는 피해자일 뿐이라고 굳게 믿게 된 거죠. 자, 여기서 정말 흥미로운 지점은요. 그의 개인적인 상처와 쓰라림이 어떻게 우주적인 불평으로까지 커지는가 하는 부분입니다. 그는 아들이나 세상 사람들에게 받은 배신감을 넘어서 이제 그 비난의 화살을 신에게로 돌립니다. 신이야말로 자신을 기만한 궁극적인 위조범이다. 이렇게 선언하는 거죠. 이 대사를 보면 한 개인의 비탄이 어떻게 신학적인 문제로까지 확장되는지가 아주 극적으로 드러납니다. 그는 신의 존재를 부정하는 게 아니에요. 오히려 너무나도 적극적으로 믿기 때문에 신을 법정에 세워 고소하고 있는 셈입니다. 이 거대한 배신감 속에서 그는 결국 인생 최악의 위기를 맞이하고 스스로 목숨을 끊으려고 합니다. 모든 걸 끝내려는 바로 그 순간, 무언가가 그의 손을 막아서죠. 그는 방아쇠를 당기지 못합니다. 이게 그냥 삶에 대한 미련이었을까요? 아니면 죽음이 두려웠던 걸까요? 라페루즈 자신도 그 순간의 무력감을 이해하지 못하고 그 이유를 필사적으로 찾으려고 했습니다. 그리고 이 실패는 그에게 또 다른 깨달음, 어쩌면 더 깊은 착각을 안겨주게 되죠. 그는 자신의 실패를 비겁했다고 결론 내리지 않습니다. 오히려 이걸 자신의 자유의지가 없다는 증거라고 해석해버리죠. 그는 자신이 신의 손에 들린 꼭두각시 인형에 불과하고 내 의지라고 믿었던 모든 것이 사실은 신이 배후에서 당기는 줄이었다고 확신하게 됩니다. 신이 이 연극의 마지막 장을 위해 아직 내 역할이 필요했기 때문에 무대에서 내려가는 걸 허락하지 않았다는 겁니다. 이건 자유의지에 대한 정말 처절한 회의이자 인간 존재의 비극성을 가장 극단적인 형태로 보여주는 충격적인 결론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라페루즈의 이 깊은 영적 공허함은 그의 손자 보리스에게 마치 저주처럼 대물림됩니다. 보리스는 과거의 끔찍한 트라우마 때문에 스스로를 구원받을 수 없는 존재, 본질적으로 사악한 존재라고 믿는 소년이에요. 그에게 유일하게 순수함의 상징이었고 천사와의 연결고리라고 믿었던 친구, 불홍자의 죽음은 그를 완전한 어둠 속에 가둬버립니다. 신과 순수에 대한 모든 희망으로부터 버림받았다고 느끼는 아주 깊은 상처를 지닌 영혼인 거죠. 결국 우리는 보리스가 파멸로 치닫는 이 비극적인 과정을 그대로 목격하게 됩니다. 불홍자의 죽음으로 완전한 고립감에 빠진 그에게 조르주나 피피 같은 불량한 친구들이 접근해요.
그리고는 강한 남자는 삶에 집착하지 않아 라는 아주 그럴듯하지만 치명적인 거짓말로 그를 유혹하죠. 자신의 나약함을 끔찍치도 싫어했던 보리스는 이 거짓된 강인함을 증명하고 싶어서 자신의 생명을 건 위험한 협약에 덜컥 동의하고 맙니다. 이건 어쩌면 의미를 찾거나 고통에서 벗어나려는 절박한 시도였을지도 모르지만 결국 가장 무가치한 방식으로 자신을 내던지는 파멸의 길이 되고 맙니다. 자, 영적인 절망의 깊은 심연에서 이제는 화려하지만 텅 비어있는 파리의 살롱으로 무대를 한번 옮겨보겠습니다. 이곳에서는 위조 지폐가 아니라 감정, 예술, 그리고 정체성 그 자체가 아주 교묘하게 위조됩니다. 정신적인 타락이 얼마나 세련된 모습으로 나타날 수 있는지를 적나라하게 보여주는 그런 공간이죠. 이 세계의 중심에는 순수하지만 위태롭게 흔들리는 청년 올리비에 몰리니에가 있습니다. 그는 두 명의 아주 다른 멘토 사이에서 갈등해요. 한 명은 진실한 소설가 에두아르. 그는 올리비에의 재능을 알아보고 그가 진짜 예술가로 성장하길 진심으로 바라죠. 다른 한 명은 퇴폐적이고 냉소적인 파사방 백작입니다. 파사방에게 올리비에는 그냥 자기 허영심을 채워줄 잘생긴 장식품, 대중적인 이미지를 만들기 위한 도구에 불과해요. 진정성과 위조된 관심, 이 둘 사이에서 올리비에의 영혼은 서서히 길을 잃기 시작합니다. 에두아르와의 오해로 버림받았다고 느낀 올리비에는 화사방의 세계에 완전히 빠져들게 됩니다. 그 영향력은 아주 혼란스럽고 퇴폐적인 문학 연애에서 그게 달하는데요. 그곳은 진정한 예술적 교류가 이루어지는 곳이 아니에요. 그저 과시적인 지성과 과도한 쾌락, 그리고 서로를 향한 조롱으로 가득 찬 공간일 뿐입니다. 올리비에는 자기가 동경하던 세계의 일부가 되고 싶었지만 결국 그는 그 세계의 가장 추악한 면에 삼켜지면서 자신의 연약감을 완전히 드러내고 맙니다. 술에 취하고 완전히 압도당한 올리비에는 이제 파사방의 냉소적인 말투와 사람을 조종하는 방식을 앵무새처럼 따라합니다. 이 대사는 그가 완전히 자기 목소리를 잃고 파사방의 꼭두각시가 되어버렸다는 걸 보여주는 정말 슬픈 증거죠. 그는 이제 스스로 생각하고 느끼는 대신 파사방에 주입한 생각과 감정을 마치 자기 것인 양 내뱉고 있는 겁니다. 이것이야말로 바로 감정의 위조입니다. 이렇게 비진정성의 소용돌이 속에서 자기 자신을 완전히 잃어버린 올리비에는 결국 절망적인 선택을 하게 됩니다. 하지만 그가 죽음의 문턱에 있을 때 그를 구해주는 건 바로 에두아르입니다. 이 극적인 사건을 통해서 위조된 관계가 파멸로 끝난 그 자리에서야 비로소 진실한 관계를 맺을 수 있는 가능성이 열리게 되는 거죠. 가장 깊은 절망이 역설적으로 구원의 시작이 되는 셈입니다. 파사방의 세계관은 스트루빌로라는 인물이 제안하는 허무주의 예술운동에서 그 정점을 찍습니다. 이건 그냥 새로운 예술사조를 만들자는 걸 넘어서요. 의미 그 자체를 위조하려는 아주 위험한 시도입니다. 모든 걸 파괴하고 비논리를 옹호하고 심지어 독자가 이해하면 그건 불명예라고 여기는 예술. 이야말로 지성이 만들어낼 수 있는 가장 정교하고도 위험한 형태의 위조라고 할 수 있겠죠. 진짜 예술이 삶과 의미를 탐구한다면 이들의 위조 예술은 삶과 의미를 의도적으로 파괴하려고 드는 겁니다. 올리비에가 이렇게 위조된 세계 속에서 추락하는 것과는 아주 극명한 대조를 이루면서 그의 친구 베르나르는 진정성을 찾아서 자신만의 도덕료를 만들려는 힘든 여정을 시작합니다. 그는 외부에서 주어진 정답이 아니라 자기 내면에서 우러나오는 진짜 답을 찾고자 하는 일종의 구도자인 셈이죠. 인생의 아주 중요한 기로에 선 베르나르는 심오하고 꿈 같은 천사와의 만남을 경험합니다. 여기서 말하는 천사는 초자연적인 존재라기보다는요, 그의 내면에 있는 양심 혹은 더 높은 가치를 추구하려는 그의 열망이 모습으로 나타난 것이라고 볼 수 있어요. 이 천사는 그에게 정답을 알려주지 않아요. 대신 그가 스스로 답을 찾을 수 있는 시험의 장으로 그를 이끌어갑니다. 천사가 이끈 곳에서 베르나르는 인생의 갈림길에 서게 됩니다. 그의 앞에는 세 가지 선택지가 놓여 있죠. 과거의 가치에 얽매이는 전통주의, 오직 자기 자신에게만 몰두하는 극단적인 개인주의, 그리고 국가라는 거대한 집단에 헌신하는 집단주의. 이 세 가지 거대 이데올로기는 모두 그에게 이미 완성된 형태의 삶의 규칙, 그러니까 마치 기성복처럼 이대로만 살면 돼 하고 정답을 제시하며 유혹합니다. 하지만 베르나르는 이 세 가지를 모두 거부합니다. 그는 이 미리 포장된 시스템들 중 그 어느 것도 자신이 찾고 있는 개인적인 진실, 즉 자신의 영혼에 딱 맞는 옷이 될 수 없다고 직감한 거죠.
그에게 있어 그것들은 모두 외부에서 주어진 위조된 규칙, 다른 사람이 만든 삶의 방식일 뿐이었어요. 그는 자신만의 규칙을 원했던 겁니다. 자, 여기서 정말 결정적인 지점이 나옵니다. 바로 에두아르와의 이 대화인데요. 이렇게 방황하는 베르나르에게 에두아르가 아주 명쾌한 조언을 건네죠. 답은 외부의 규칙을 수입하는 게 아니라 자기 자신을 끊임없이 탐구하고 발전시키는 그 과정을 통해서 내면에서 자신만의 규칙을 길러내는 거라고요. 이것이야말로 앙드레지드가 이 책을 통해 제시하는 실존주의적 해답의 핵심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 조언은 베르나르에게 거대한 전환점이 됩니다. 그는 자신을 낳아준 아버지가 아니라는 사실을 알게 된 후에 그 위조된 가족관계로 돌아가는 걸 거부합니다. 또 경직된 이데올로기를 받아들이는 것도 거부하죠. 대신 그는 모든 것이 불확실한 광야로 나아가서 자신만의 도덕과 길을 창조하는 어렵지만 진실된 자유를 선택하게 됩니다. 이제 이 모든 혼란스러운 삶들이 어떻게 작가 에두아르의 의식을 통해 걸러지고 해석되는지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그는 이야기 속 인물들과 관계를 맺는 참여자이면서 동시에 그 모든 것을 냉철하게 관찰하고 기록해서 자신의 소설, 바로 그 위조 집회범들의 재료로 삼는 궁극적인 관찰자이기도 합니다. 그의 일기는 이 책의 메타픽션적 심장부, 즉 소설 속의 소설을 보여주는 장치라고 할 수 있어요. 지드는 이 일기를 통해서 우리에게 현실이 예술로 변형되는 그 복잡하고 때로는 지저분하기까지 한 과정을 그대로 보여줍니다. 우리는 에두아르의 일기를 통해 소설가가 어떻게 창작하는지 또 그의 내밀한 고민은 무엇인지 엿보게 되는 아주 특별한 경험을 하게 되는 거죠. 에두아르는 베르나르를 보면서 인간의 복잡성을 아주 정확하게 꿰뚫어 봅니다. 그는 자신이 사랑하는 것의 형태를 취한다는 이 묘사, 정말 멋지지 않나요? 이건 베르나르가 끊임없이 변화하면서 진정한 자아를 찾아가는 유동적인 존재라는 걸 의미합니다. 고정된 틀에 가둘 수 없는 존재, 즉 위조될 수 없는 유동적인 진실 그 자체를 암시하는 것이죠. 어쩌면 이건 하나의 성격으로 인물을 딱 규정해버리는 전통적인 소설 작법에 대한 지드의 비판이기도 합니다. 이 장면은 정말 중요합니다. 위조 집회범들이라는 소설을 쓰고 있는 에두아르에게 베르나르가 실제 위조 동전을 가져다줘요. 그런데 에두아르는 이 동전이 가진 사회 문제나 범죄의 현실보다는 위조라는 개념 자체, 그리고 그걸 소설에 어떻게 써먹을 수 있을지에 더 매료됩니다. 베르나르가 비판하는 것처럼 그는 현실 그 자체보다 현실을 재료로 한 예술적 구상에 더 몰두하는 예술가의 한계를 명확하게 보여주는 거죠. 바로 이 지점에서 이 책의 중심적인 예술적 딜레마가 드러납니다. 과연 소설가가 현실을 있는 그대로 왜곡 없이 담아내는 게 가능할까요? 아니면 모든 예술은 결국 작가의 시선과 해석이 개입된 정교한 형태의 위조일 수밖에 없는 걸까요? 이 근본적인 질문, 에두아르의 이 고뇌는 사실 작가인 앙드레지드 자신의 창작에 대한 고민과 정확히 일치한다고 볼 수 있습니다. 자, 이제 이렇게 복잡하게 얽혀있던 실타래들을 하나로 모아서 이 책이 우리에게 던지는 마지막 질문에 도달해 보겠습니다. 이 이야기 속에 정말 수많은 위조범들이 등장하는데 과연 진정한 위조 집회범은 누구일까요? 이 책은 그야말로 위조의 박물관 같아요. 조르조와 친구들이 유통시키는 실제 위조 동전에서부터 올리비에를 조종하려고 사랑을 위조하는 파사방, 의미를 파괴하는 예술을 위조하는 스트루빌로, 그리고 자신을 속이는 기만적인 신을 상상하는 라페루주의 영적 위조에 이르기까지. 위조라는 주제는 이 세계의 모든 층위의 거미줄처럼 촘촘하게 뻗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책의 핵심은 지드가 단순한 선과 악의 대결을 넘어선다는 점에 있습니다. 그가 진짜 관심을 갖는 건 우리 각자의 내면에 존재하는 진정한 자아와 위조된 자아 사이의 투쟁이거든요. 가장 위험한 위조는 손에 쥘 수 있는 물건이 아니라 자기 자신을 속이고 진실되지 못하게 살아가는 바로 그 삶 자체라는 겁니다. 진짜와 가짜의 싸움은 외부가 아닌 바로 우리 내면에서 벌어지는 것이죠. 이 책은 우리에게 쉬운 답을 주지 않습니다. 대신 이 마지막 도발적인 질문과 함께 우리를 남겨두죠. 위조된 돈, 위조된 감정, 위조된 예술, 위조된 신념이 넘쳐나는 이 세상에서 과연 위조될 수 없는 단 하나의 진실한 가치는 무엇일까요?
아마도 그 답은 베르나르처럼 끊임없이 흔들리고 고뇌하더라도 자기 자신만의 길을 찾으려는 그 진지한 노력, 삶의 복잡성을 피하지 않고 온몸으로 부딪히는 그 치열한 여정 자체에 있는지도 모르겠습니다. 바로 이 소설의 페이지들 속에 훌륭하게 포착된 그 여정 말입니다.